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문장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일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웠고 영화에서 들었고 누군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농담처럼 읊조리는 것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정작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1616년 4월 영국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의 뉴플레이스.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오후였습니다. 52세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침대가 아니라 두 번째로 좋은 침대에서요. 그의 손은 더 이상 펜을 쥐지 않았습니다. 37편의 희곡과 154편의 소네트를 써내려간 바로 그 손은 이제 담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수천 페이지의 원고를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은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햄릿이 두개골을 들고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장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달빛 아래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 맥베스가 손에 묻은 피를 지우려 애쓰는 장면, 리어 왕이 폭풍우 속에서 절규하는 장면, 그 모든 인물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불리는 이 남자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궁정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장갑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부유한 농가의 딸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문법학교만 졸업한 청년이 어떻게 영어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작가가 되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7년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585년부터 1592년까지 그 어떤 기록에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스트래퍼드에 남겨둔 채로요. 그 7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시골의 평범한 청년을 런던의 가장 촉망받는 극작가로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1596년 그의 외아들 햄릿이 1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인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집필합니다. 햄넷과 햄릿, 당시에는 같은 이름으로 통용되던 두 단어입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가장 위대한 비극을 쓴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장갑 제작자의 아들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가 되었는지, 7년의 공백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배우고 경험했는지,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슬픔을 불멸해 예술로 승화시켰는지를요. 온 세상이 무대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52년 인생은 어떤 드라마였을까요? 막이 오릅니다. 1564년 4월 잉글랜드 중부의 작은 마을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 봄이었지만 마을에는 봄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고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흑사병이었습니다. 그해 여름까지 마을 인구의 5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될 역병이 이미 마을을 휩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헨리 스트리트의 한 2층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4월 23일 성조지의 축일이었습니다. 장갑 제작자 존 셰익스피어의 아내 메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윌리엄,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죽음이 마을을 배회하는 시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사흘 뒤인 4월 26일 서둘러 세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영아 사망률은 높았고 세례 없이 죽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뚫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는 야망 있는 남자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장갑 제작 사업을 시작했고 손재주와 사업 수완으로 차츰 부를 쌓아갔습니다. 양털을 거래하고 때로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영리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의회에 들어갔고 치안관이 되었으며 마침내 1568년에는 시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4살배기 윌리엄의 눈에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린 윌리엄은 문법학교에 다녔습니다. 라틴어를 배웠고 고대 로마의 극작가들을 읽었습니다. 오비디우스, 세네카, 플라우투스. 아버지가 읽지 못하는 책들을 아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였던 시대, 존 셰익스피어는 아들을 그 사다리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그 다음엔 법률가나 성직자. 그것이 아버지가 그린 아들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70년대 중반부터 존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마을 기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회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교회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빚이 쌓여갔고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업 실패였을까요? 종교적 박해였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윌리엄의 대학 진학은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14살, 15살의 소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동물, 가죽 냄새가 배어드는 작업장에서 손님들과 흥정하며 거리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말입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것, 그것은 당시 기준으로 실패였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극작가들, 크리스토퍼 말로나 벤 존스는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을 평생 무시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촌놈이라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그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거리에서 살아있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농부들의 투박한 욕설, 상인들의 교활한 말솜씨, 술집에서 오가는 음담패설, 장터에서 들려오는 온갖 방언과 속어,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희곡에는 왕과 귀족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광대들이 진실을 말하며 거지들이 철학을 논합니다. 모든 계층의 목소리가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스트래퍼드 거리에서 귀 기울여 들었던 수천 개의 목소리였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윌리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스트래퍼드에 남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갑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떠날 것인가. 그때 한 여자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8살 연상의 앤 해서웨이였습니다. 앤 해서웨이, 스트래퍼드에서 서쪽으로 1시간 남짓 걸어가면 나오는 샤터리 마을에 살았습니다. 26살의 여인이었습니다. 농부의 딸이었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으며 여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그녀가 18살의 장갑 제작자 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스트래퍼드 시장에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일요일 교회에서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1582년 가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 결혼은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영국 교회법에 따르면 결혼 예고는 3번의 일요일에 걸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의가 없는지 묻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과 앤의 결혼은 단 한 번의 예고로 끝났습니다. 11월 27일에 허가가 내려졌고 그 직후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앤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고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18살의 신랑과 26살의 신부, 8살의 나이 차이는 당시에도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남자가 나이가 많았고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기울어가고 있었고 본인은 아직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연상의 여인과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책임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1583년 5월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수잔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혼 후 불과 6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을 꼽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건강했고 젊은 부부는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19살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년 후인 1585년 2월 앤은 다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아들 햄넷과 딸 주디스. 이 이름들은 이웃 부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햄넷 세들러와 주디스 세들러, 윌리엄과 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부부의 이름을. 21살의 윌리엄은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대학에 가겠다는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앞에는 생존이라는 현실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1585년 이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모든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기록도, 소송 기록도, 세금 기록도 없습니다. 스트래퍼드에서도, 인근 마을에서도, 영국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 아이와 아내를 둔 21살의 남자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앤은 남편이 떠난 뒤에도 스트래퍼드에 남았습니다. 헨리거리의 시댁집에서 시어머니 메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편지가 왔는지 돈이 보내져 왔는지조차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7년 후 윌리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 스트래퍼드의 장갑,
제작자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런던의 극작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585년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21살이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8살 연상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스트래퍼드의 작은 마을에서 장갑 제작자의 아들로 알려진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해 어느 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기록이 끊겼습니다. 세례 기록도 법정 문서도 세금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역사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처럼.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7년 동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진 것일까요? 무엇이 21살의 가장을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설은 사슴 밀렵입니다. 젊은 윌리엄이 지역 영주 토머스 루시의 사유지에서 사슴을 훔치다 발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시 밀렵은 중범죄였습니다. 체포되면 귀에 낙인이 찍히거나 심하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발각된 윌리엄은 도망쳤고 분노한 루시 경의 추적을 피해 런던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훗날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에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치안판사 셀로의 문장에는 루시 가문의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복수였을까요? 밀렵범 출신 극작가가 자신을 쫓던 영주를 희극의 우스꽝스러운 악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18세기에 처음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설은 종교입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피비린내 나는 종교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 결별한 이후 가톨릭 신자들은 언제든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 가문에는 가톨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존의 지붕 밑에서 발견된 가톨릭 신앙 고백서, 어머니 메리 아든 가문의 가톨릭 전통. 일부 학자들은 윌리엄이 랭커셔 지방의 가톨릭 귀족 가문에서 가정교사로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든 젊은 가톨릭 신자가 비밀스럽게 신앙을 지키며 귀족 자제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연극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귀족들의 사저에서 공연되던 은밀한 극단의 무대를 말입니다. 세 번째 설은 순회극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여겨집니다. 1580년대 잉글랜드의 시골을 돌아다니던 여러 극단이 있었습니다. 여왕극단, 레스터 백작극단, 워릭 백작극단. 이들은 런던 외곽의 마을들을 순회하며 공연했습니다. 1587년 여왕극단의 배우 윌리엄 넬이 동료와의 싸움 중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극단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혹시 그 자리를 스트래퍼드의 젊은 청년이 채웠던 것은 아닐까요? 그가 마을 관리인으로 시작해서 조연 배우가 되고 결국 대본을 손보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요? 7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 스트래퍼드에 남겨지는 해서웨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잔나는 7살이 되었고 쌍둥이 햄넷과 주디스는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이나 했을까요? 애는 시어머니의 집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편지가 왔는지 돈이 보내졌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믿고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앤 해서웨이의 목소리는 역사에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그 7년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래퍼드의 문법학교에서 배운 라틴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이가 그의 작품에 있습니다. 왕궁의 에티켓, 법정의 용어, 항해술, 군대의 작동 방식, 이탈리아 도시들의 지리,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책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가 병사로 복무했다는 설도 있고 선원으로 바다를 건넜다는 설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가 이탈리아까지 여행했다고 추측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1585년 스트래퍼드를 떠난 장갑 제작자의 아들과 1592년 런던에 나타난 극작가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명의 시골 청년이 영국 연극계를 뒤흔들 준비가 된 남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1592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다시 기록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스트래퍼드의 세례 기록부가 아니었습니다. 런던의 인쇄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한 죽어가는 극작가가 그를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세상에 처음 등장한 그의 이름에는 질투와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7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9월
런던의 한 인쇄소에서 얇은 책자가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한푼어치의 재치, 저자는 로버트 그린, 케임브리지 출신의 대학파 극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린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구두장이의 집에서 열병에 시달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린의 펜은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겨냥한 대상은 런던 연극계의 신참이었습니다. 우리의 깃털로 치장한 신참 까마귀가 있다. 그는 자신이 우리처럼 무은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만한 장면 흔들이 셰이크 신. 그린은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비틀어 조롱했습니다. 창을 흔드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장면을 흔드는 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모욕이었습니다.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 출신이 감히 우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라틴어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무대 위에서 으스대고 있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독설이야말로 셰익스피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린이 그토록 분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참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린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런던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흑사병이었습니다. 1592년부터 1594년까지 런던의 극장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를 실은 수레가 지나다녔고 교회 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극단들은 해산되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대가 아닌 종이 위에서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극장이 닫혀있는 동안 그는 긴 서사시를 썼습니다. 비너스와 아도니스, 그리고 루크리스의 능욕. 이 시들은 귀족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젊은 귀족 사우샘프턴 백작이 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겨우 19살의 미남 백작은 이 시골 출신 작가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후원자가 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귀족의 이름으로 보증된 재능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더 이상 떠돌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작가였습니다. 흑사병이 런던을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다른 극작가들이 굶주릴 때 그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594년 마침내 극장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체인벌린 경의 극단, 당대 최고의 극단이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단순한 극작가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우였고 극작가였으며 동시에 극단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동시에 연기를 하고 극단 운영에도 참여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시골 출신 신참에게 그런 대우를 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쓴 작품들이 관객을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3세가 무대에 올랐을 때 런던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곱주 왕의 악행과 최후를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을 다오, 말을, 내 왕국을 말과 바꾸겠다. 이 한마디가 극장 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왔습니다. 사흘 만에 사랑에 빠지고 죽어가는 두 연인의 이야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랑 이야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문의 저주보다 강한 열정,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사랑. 젊은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고 늙은 관객들은 잊었던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은 또 다른 세계를 열었습니다. 요정들이 뛰어다니고 마법이 펼쳐지는 숲. 사랑의 혼란과 희극적 착오. 관객들은 웃으면서 동시에 사랑의 어리석음과 아름다움을 생각했습니다. 윌리엄은 비극도 쓸 수 있었고 희극도 쓸 수 있었습니다. 역사극도 썼고 로맨스도 썼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피어났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트래퍼드에서 사라진 무명의 남자였습니다. 아내와 세 아이를 두고 떠난 도망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런던에서 가장 주목받는 극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인벌린 경위의 극단에서 지분을 가진 주주였고 귀족들의 후원을 받는 시인이었습니다. 로버트 그린이 살아서 이것을 보았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더 큰 분노로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은 이미 죽었고 그의 독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었습니다. 신참 까마귀가 우리의 깃털로 치장했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 까마귀가 모든 세대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30살을 넘긴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는 이제 런던의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고 귀족들은 그의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끝없는 성공의 길이 펼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596년 여름 스트래퍼드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급한 소식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 햄넷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스트래퍼드까지는 말을 타고 달려도 이틀이 걸렸습니다. 윌리엄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밤새 달렸습니다. 여관에서 말을 갈아타면서도 몇 시간이나 허비했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하지만 그는 늦었습니다. 1596년 8월 11일 햄넷 셰익스피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사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아이들이 그랬듯 원인도 모른 채 갑자기 열이 오르고 며칠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스트래퍼드의 성삼위일체 교회 묘지에 작은 무덤이 파였습니다. 윌리엄이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는 끝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들의 마지막 얼굴을 보았는지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은 런던에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귀족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곡의 대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160km 떨어진 고향에서 외아들이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침대 곁에는 어머니 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나 수잔나와 쌍둥이 여동생 주디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왜 윌리엄은 스트래퍼드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윌리엄은 지난 10년 동안 스트래퍼드에 거의 없었을까요? 그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꿈을 터나 런던으로 갔습니다. 가끔 돌아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햄넷이 첫 걸음마를 뗄 때도, 첫 단어를 말할 때도, 책을 읽는 법을 배울 때도 아버지는 런던의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성공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극작가가 되기 위해 남편이기를, 아버지이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런던과 스트래퍼드 사이에서 두 삶을 살았지만 진짜 삶은 런던에 있었습니다. 스트래퍼드는 돌아가야 할 곳이었지만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햄넷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이어갈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 주디스가 있었지만 그 시대의 딸은 가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햄넷이 죽으면서 윌리엄의 가문은 그대에서 끊길 운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공이, 모든 명예가, 모든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다른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햄넷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밤에 어떤 꿈을 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윌리엄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햄넷의 죽음에 대해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일기도, 증언도 없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슬픔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슬픔이 가장 깊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1596년 가을, 윌리엄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극장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관객들은 새로운 작품을 원했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쓰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쓰는 것만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햄넷이 죽기 전과 후의 작품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같은 초기작에는 젊음의 활기가 있었습니다. 비극도 있었지만 어딘가 낭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햄넷 이후의 작품들에는 다른 무게가 실렸습니다.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상실이 더 깊어졌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더 절박해졌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가 태어나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11살 아들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심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나중에야 드러날 것입니다. 스트래퍼드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애는 빈 침대를 정리했을 것입니다. 주디스는 쌍둥이 오빠 없이 처음 맞는 아침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다시 런던으로, 무대로, 펜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그 슬픔을 무대 위에 올릴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의 유령과 대화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아니, 어쩌면 그 반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아들과 대화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1598년 12월 28일, 크리스마스 연휴의 런던은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템즈강 북쪽 쇼디치 지역, 낡은 극장 앞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횃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그날 밤 대담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극장 건물은 땅 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극단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땅 임대 계약이 끝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땅 주인은 극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장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목수 피터 스트리트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극단원들은 도구를 들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들보가 하나씩 분리되었습니다. 무대가 해체되었습니다. 관객석이 뜯겼습니다. 지붕이 내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모든 것을 옮겨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들보를 나르는 대열에 섞여 있었습니다. 배우였고 극작가였으며 이제는 목재를 어깨에 짊어진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태어난 곳이었고 그의 꿈이 숨쉬던 곳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레들이 템즈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목재들이 실려갔습니다. 강 건너 사우스워크 지역, 그곳이 새로운 터전이 될 곳이었습니다. 1599년 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터 스트리트는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원형구조, 3층 관람석, 중앙에 돌출무대, 지붕은 초가로 덮이게 되었고 무대 위쪽에는 하늘이 그려진 천장이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극단원들은 저마다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윌리엄도 지분을 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고용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극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1599년 6월 또는 7월 어느 날 글로브 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템즈강 남쪽 사우스워크의 하늘 아래 거대한 원형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깃발이 펄럭였고 그 아래에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토투스 문두스 아지트 이스트리오넴. 온 세상이 무대를 연기한다. 온 세상이 무대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1페니를 내면 마당에 서서 볼 수 있었고 2페니면 나무 의자에 앉을 수 있었으며 6페니면 쿠션이 깔린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도 상인도 도제도 하인도 모두가 같은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작품이었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줄리어스 시저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헨리 5세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윌리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극장을 빌려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스트래퍼드에서 온 장갑 제작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라틴어도 서툴렀으며 런던에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의 주인이었습니다. 배우였고 극작가였으며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7년간 사라졌던 그 미스터리의 시간, 런던에서 쌓아 올린 명성, 그리고 1년 전 잃어버린 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슬픔도, 좌절도, 분노도, 그 모든 감정이 이 나무 기둥들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글로브는 단순한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남자가 세상에 던지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들려줄 것이다. 당신들이 듣든 말든. 하지만 세상은 들었습니다. 귀족부터 평민까지 런던 시민들은 글로브로 몰려들었습니다. 햄릿이 무대에 올랐고 오셀로가 뒤를 이었으며 리어 왕과 맥베스가 관객들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글로브는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35살의 윌리엄은 무대 뒤에 서서 공연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 탄식, 박수갈채, 그 모든 소리가 나무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 햄릿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광경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 위에 무언가를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웠습니다. 나무와 짚으로. 그의 무대를. 1599년 가을,
글로브 극장의 무대 위에서 새로운 희곡이 읽혔습니다. 덴마크의 왕자가 등장하는 복수극,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아들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였습니다. 윌리엄은 이 작품의 제목을 햄릿이라 붙였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은 햄넷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햄넷과 햄릿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발음도 거의 같았고 문서에 따라 교차해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선택이었을까요?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은 400년 동안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희곡 햄릿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덴마크의 왕이 살해당합니다. 왕자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빨리 재혼합니다. 삼촌과 그러던 어느 날 밤 성벽 위에 유령이 나타납니다. 죽은 아버지의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은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나를 죽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아들은 대답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기억의 서판에서 모든 하찮은 기록들을 지우고 오직 당신의 명령만을 새기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의 유령이 아들에게 말을 겁니다. 죽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에게. 하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에게는 죽은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뒤집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무대 위에서 역할을 바꾼 것이라고. 유령의 대사는 사실 죽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1596년 8월 11살의 햄넷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윌리엄은 런던에 있었습니다. 스트래퍼드까지는 말을 타고 이틀이 걸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그 죄책감은 어땠을까요? 런던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스트래퍼드에 남겨둔 가족. 돈을 벌어보내긴 했지만 함께 있어주지는 못한 아버지. 아들이 아플 때 곁에 없었던 아버지. 아들이 죽을 때도 곁에 없었던 아버지. 햄릿을 쓰는 동안 윌리엄의 손은 떨리지 않았을까요? 유령이 등장하는 장면을 쓸 때 그의 눈앞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덴마크의 죽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스트래퍼드의 작은 무덤에 묻힌 11살 소년이었을까요? 나를 기억하라. 이 네 단어를 종이에 적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내 아들을 영원히. 글로브 극장의 무대에서 햄릿이 처음 공연되었을 때 윌리엄은 유령 역할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 갑옷을 입고 아들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관객들은 덴마크 왕의 유령을 보았겠지만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대 위에서 그는 아들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살아생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죽은 후에야 할 수 있게 된 대화를 무대라는 마법의 공간에서 잠시나마 나누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햄릿에는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였을 수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대 위의 왕자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쩌면 셰익스피어 자신도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슬픔을 보편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햄릿의 죽음이 없었다면 햄릿이 탄생했을까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희곡 속에 아버지의 상실감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상처로 작품을 만듭니다. 셰익스피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1살에 떠난 아들의 빈자리를 그는 무대 위의 인물들로 채웠습니다. 햄릿 왕자는 아버지의 유령과 대화했지만 그것은 사실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하고 싶었던 마음의 투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무대에서 이 장면이 공연됩니다. 유령이 등장하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때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슬픔이 되살아납니다. 햄릿은 11살에 죽었지만 햄릿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글로브 극장에서 햄릿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고 비평가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작품은 곧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이 되었고 영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곡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한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갑옷을 벗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박수 소리가 멀어지고 극장이 텅 빈 후에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1601년 그의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들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대뿐이었습니다. 글과 배우들과 관객들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오셀로를 썼고 리어 왕을 썼고 맥베스를 썼습니다. 비극의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글을 쓰는 동안만 슬픔을 잊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글을 쓰는 동안만 슬픔과 함께 있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햄릿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침묵이다. 죽어가는 왕자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왜 이 대사를 썼을까요? 죽음 앞에서 모든 말은 무력해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도 죽음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전에 그는 수천 수만 단어를 남겼습니다. 침묵이 찾아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글을 쓴 이유였을 것입니다. 침묵이 오기 전에 기억을 남기기 위해 글로브 극장은 계속 공연을 올렸습니다. 햄릿 이후에도 많은 작품들이 그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1613년 여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613년 6월 29일 오후 런던 템즈강 남쪽 뱅크사이드 글로브 극장 앞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헨리 8세 새로 쓴 역사극이었습니다. 3,000명 가까운 관객들이 원형 극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족들은 무대 양옆에 좌석에 앉았고 평민들은 마당에 서서 무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날 극장에 있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49살의 그는 이미 런던과 스트래퍼드를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작품의 초연이었으니 객석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4년 전 자신의 손으로 세운 극장. 크리스마스 밤 목재를 나르던 기억, 템즈강을 건너 새로운 터전을 일군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울지 추기경의 저택을 방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의 위험 있는 입장을 알리기 위해 무대 뒤에서 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물론 진짜 대포알이 아니었습니다. 화약만 넣은 추포였습니다. 효과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펑! 둔탁한 소리가 극장 안을 울렸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연극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대포에서 튄 불꽃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것이 극장 지붕에 닿았습니다. 글로브의 지붕은 초가로 덮여 있었습니다. 건조한 여름이었습니다. 불씨는 마른 집단에 붙었고 처음에는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배우들은 계속 대사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공연의 일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연기가 짙어지더니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그제야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붕 한쪽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연은 멈췄습니다. 배우들이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000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어른들이 서로를 밀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남자의 바지에 불이 붙었지만 옆 사람이 맥주를 끼얹어 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극장은 달랐습니다. 불은 초가지붕을 타고 원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목조 기둥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무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상실의 화려한 옷들이 재가 되었습니다. 대본들이 타버렸습니다.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글로브 극장은 완전히 전소했습니다. 템즈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꽃이 런던의 오후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14년 전 희망을 담아 세웠던 꿈의 극장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대다. 그 모토를 새긴 입구가 불에 타 쓰러졌습니다. 3,000명이 함께 웃고 울던 그 공간이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윌리엄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멍하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이 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햄릿이 고뇌했고 리어 왕이 울부짖었고 맥베스가 피 묻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껴안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마지막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수천 번의 공연, 수만 명의 관객, 수십 편의 희곡, 모든 기억이 저 불꽃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49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37편이 넘는 희곡을 썼습니다. 154편의 소네트를 썼습니다. 배우로도 무대에 섰습니다. 극단의 경영에도 참여했습니다. 런던과 스트래퍼드를 오가며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아버지로서의 죄책감도, 남편으로서의 책임도 모두 짊어진 채 글을 썼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글로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시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극단 동료들은 재건을 결정했습니다. 이듬해인 1614년 글로브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초가지붕 대신 기와를 얹었습니다. 더 크고 더 안전한 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이름은 새 극장의 기록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날 불꽃과 함께 무언가가 꺼져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글로브가 타던 그 순간 윌리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나무로 지은 모든 것은 결국 불에 타거나 썩어 무너진다는 것을, 남는 것은 오직 말뿐이라는 것을, 종이에 적힌 글자들만이 화염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시선은 점점 런던을 떠나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래퍼드, 그가 태어난 곳, 앤이 기다리는 곳, 수잔나와 주디스가 있는 곳, 그리고 햄넷이 묻힌 곳. 20년 가까이 무대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무대를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퇴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재건된 글로브에서 공연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새 작품은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펜을 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1시간 만에 제가 된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지막 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1616년 초 스트래퍼드의 뉴플레이스 저택.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소음도, 글로브의 환호성도, 궁정의 화려함도 이제는 먼 기억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래된 벽난로가 있었고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극작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떠났던 바로 그 마을로. 뉴플레이스는 스트래퍼드에서 두 번째로 큰 저택이었습니다. 1597년 런던에서 성공한 윌리엄이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10개의 벽난로가 있었고 정원에는 뽕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심은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런던에 있었고 아내 앤과 딸들만이 그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3월의 어느 날 윌리엄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37편의 희곡을 쓴 그 손이 이제는 마지막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3페이지에 걸쳐 작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큰딸 수잔나에게 돌아갔습니다. 집, 토지, 은식기, 둘째 딸 주디스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남겨졌습니다. 누이에게는 오래된 옷들이, 친구들에게는 반지를 살 수 있는 돈이 할당되었습니다. 꼼꼼하게, 빠짐없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 앤 해서웨이. 34년을 함께한 여인의 이름이 유언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 윌리엄은 펜을 들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문장 사이에 끼워 넣듯이 적은 글귀. 나의 아내에게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준다. 두 번째로 좋은 침대. 이 한 줄은 400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두 번째로 좋은 침대였을까요? 가장 좋은 침대가 아니라 모욕이었을까요? 34년간 떨어져 지낸 것에 대한 냉담함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요? 당시 영국의 관습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침대는 대개 손님용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집안의 위상을 보여주는 가구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로 좋은 침대는 부부가 실제로 사용하던 침대였습니다. 매일 밤 함께 잠들고 아침에 함께 눈을 뜨던 바로 그 침대. 어쩌면 윌리엄은 가장 개인적인 것을 남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 아이가 잉태된 침대.
18살의 신랑과 26살의 신부가 처음 함께 누웠던 침대, 런던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을 보낸 침대, 돌아올 때마다 다시 눕던 침대. 그 침대에는 34년의 시간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윌리엄과 앤의 관계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편지 한 통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앤이 런던을 방문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성공한 후에도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스트래퍼드로 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침묵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개의 대사를 쓴 남자가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였을까요? 무대 위에서 사랑을 그토록 아름답게 표현한 남자가 정작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는 한 줄의 소네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침대. 그것은 어쩌면 그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산보다, 명예보다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밤들, 우리가 나눈 모든 침묵들, 우리가 품었던 모든 꿈들이 스며든 바로 그것. 유언장의 서명을 마친 윌리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37편의 희곡, 154편의 소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의 유언장. 그의 모든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막이 내리기를. 1616년 4월 23일 스트래퍼드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뉴플레이스의 침실 창문으로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침대에 누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2년 전 바로 이날 그는 태어났습니다. 흑사병이 휩쓸던 스트래퍼드에서 장갑 제작자의 아들로. 그리고 이제 같은 날 그는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앤이 곁에 있었습니다. 34년 전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던 8살 연상의 신부. 그녀의 머리카락도 이제 휘어졌습니다. 딸 수잔나와 주디스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 햄넷만 없었습니다. 20년 전 떠난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이 멈추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대라고 썼던 그가 자신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조용한 퇴장이었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습니다. 단지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래퍼드의 작은 마을에서, 영국 시골의 평범한 집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소식은 런던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브 극장의 동료들, 함께 무대에 섰던 배우들, 함께 웃고 울었던 극단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윌리엄이 남긴 희곡들, 그중 절반은 출판된 적이 없었습니다. 맥베스, 템페스트,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원고들은 흩어져 있었고 배우들의 대본에만 남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존 해밍스와 헨리 콘델. 20년 넘게 윌리엄과 함께 무대에 섰던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년을 바쳤습니다. 흩어진 원고를 모으고 배우들의 기억을 더듬고 불완전한 대본을 복원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작품은 여러 버전이 존재했고 어떤 작품은 해적판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친구에 대한 의무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작품들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었을까요? 1623년 마침내 퍼스트폴리오가 출판되었습니다. 36편의 희곡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습니다. 9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책이었습니다. 서문에서 그들은 썼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유작을 모아 세상에 내놓습니다. 명성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글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이 없었다면 맥베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템페스트의 마법도, 리어 왕의 광기도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두 배우의 헌신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벤 존슨이 서문을 썼습니다. 당대 최고의 극작가였고 한때 윌리엄의 라이벌이었던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인물이다.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불과 7년 후, 벤 존슨은 400년 후까지 이어질 진실을 말했습니다. 모든 시대를 위한 인물, 그것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고 50년이 지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8세기에는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했고 19세기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의 괴테는
햄릿을 읽고 경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푸시킨은 그를 모방했습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는 그를 천재 중의 천재라 불렀습니다. 작은 영국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장갑 제작자의 아들이 인류 문학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 셰익스피어만 살아남았을까요? 같은 시대에 수많은 극작가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말로, 벤 존슨, 토마스 키드, 그들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그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까요? 셰익스피어만 여전히 공연됩니다. 매일 밤 전 세계 어딘가에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인간을 썼습니다. 왕과 거지, 영웅과 악당, 연인과 광인, 그의 인물들은 400년이 지나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사랑, 질투, 야망, 복수, 후회,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독백은 오늘도 울려 퍼집니다. 삶의 기로에 선 모든 이들이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코니 장면은 모든 연인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맥베스의 야망과 파멸은 권력을 향해 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의 문장들은 단순한 대사가 아닙니다. 삶의 진실입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도쿄의 작은 극장에서, 서울의 대학로에서 배우들이 조명 아래 서고 관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400년 전 한 남자가 쓴 대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다시 살아납니다. 스트래퍼드의 장갑 제작자 아들이 7년간 사라졌던 미스터리의 남자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두 번째로 좋은 침대에서 눈을 감은 남자가, 그는 매일 밤 부활합니다. 무대 위에서. 온 세상이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 그가 쓴 이 문장처럼 그 자신도 여러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장갑 제작자의 아들, 서둘러 결혼한 신랑, 새 아이의 아버지, 런던의 배우, 성공한 극작가, 글로브의 주인, 아들을 잃은 남자, 고향으로 돌아간 노인,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이야기꾼. 그의 마지막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1564년 봄, 흑사병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역사상 가장 많이 공연되는 극작가가 되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귀족도 아니었으며 7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을 비춥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로미오의 대사를 읊고 결단의 순간에 선 사람은 햄릿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그가 떠난 지 400년이 지났지만 그의 무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막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온 세상이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셰익스피어가 쓴 이 문장은 그 자신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장갑 제작자의 아들이었습니다. 18살에 서둘러 결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중 하나를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런던의 무대 위에서는 배우였고 무대 뒤에서는 극작가였으며 글로브 극장에서는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이 그의 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스트래퍼드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꿈을 펼치고 다시 스트래퍼드로 돌아간 남자,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7년간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남자. 하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인류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고통, 야망의 불꽃과 권력의 허무함, 질투의 광기와 용서의 따스함까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그는 이미 400년 전에 써놓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햄릿이 고뇌하고 있을 것입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맥베스가 칼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물들은 죽지 않습니다. 매일 밤 다시 태어나고 매일 밤 다시 사랑하고 매일 밤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영원히. 어쩌면 이것이 셰익스피어가 찾은 불멸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떠나도 자신의 말은 남기는 것. 자신의 몸은 스트래퍼드 교회 바닥에 묻혀도 자신의 영혼은 전 세계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셰익스피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400년 전 한 남자가 쓴 이 문장이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결단의 순간에 선 사람에게, 인생의 갈림길에 선 사람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는 사람에게 그의 문장은 여전히 우리 삶의 문장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의 무대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